역시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실적은 왕답게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 보시면 예상치 대비해서 또 웃돈 흐름이었고 사실 엔비디아는 AI의 굉장한 주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나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분석 나오면 항상 영업이익률 최고치 찍었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역시 매출 총이익을 봤을 때 75%를 기록하는 그런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EPS 역시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 웃도는 흐름이 나타났고 중요한 건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 이런 부분도 상회했을까라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웃돈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 추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얘기도 800억 달러 요 정도 규모로 좀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배당도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 이야기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쪼록 AI 산업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수익화하는 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 더 주목한다라는 내용이 주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통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영향력 이런 부분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인터뷰를 하나 담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분석하시는 연구원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아침부터 보셨을 텐데 12분기 연속 매출 좀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이 실적과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뛰어넘었고 계속해서 이 분기 매출 성장률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 상당히 인상적인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사실 최근에 한 5분기 연속 정도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캐펙스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미리 형성이 되어서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가속 매출가 1조 달러로 그대로 유지한 게 살짝 실망 요인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에 이제 베라 CPU나 LPX 렉 같은 추가 성장 촉매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주에도 보고서를 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50만 원, 하이닉스는 3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8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이었던 점은 하반기에 루빈 가속기가 그대로 양산을 할 거라고 밝혔던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HBM4의 본격적인 램프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인증 지연이 발생했던 스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도 해주면서 이 램프업 속도를 다 같이 올리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HBM4의 정상적인 출하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언급한 CPU의 큰 접근 가능 시장 규모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서버용 디램과 HBM 모두 다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가 흐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든든한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요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형 수출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약간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쪽은 중국에 수출을 해서 이 중국의 가속기 자립도를 좀 막으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계속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다시 매출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과 서방 지역 그리고 중국 외 지역은 이 분리된 시장으로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사이트 전해주세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이번 주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매크로 이슈로 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사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비중 확대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보고 있고, 아직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반도체는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분석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외에 반도체 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인준 연구원님은 사실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종종 반도체 관련한 전략이 있을 때 인사이트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한 이야기 좀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핫하게 보이는 종목이 뭐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기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많이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해외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요. 오늘 두 자릿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1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AI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DB증권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공시가 났거든요. 굉장히 핫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영해서 이제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실리콘 커패시터의 대규모 그 물량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건데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옆에 붙어서요. 반도체의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잘 잡아주는 굉장히 작은 초소형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그 후년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고 1조 5천억 원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대형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제 두 번째 실리콘 커패시터의 고객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커패시터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MLCC보다 더 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칩 가까이에 배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정화되는 성능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원도 좀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AI 시대의 프로세서나 아니면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벌써 대규모 계약을 맺은 만큼 이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패시터라는 거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면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한 5,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보면 2028년 약 1조 원 정도 요걸로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B증권에서는 삼성전기를 굉장히 국내 유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포넌트, 패키지 솔루션, 그 업황의 변곡점에선 선두 업체다라고 봤고 글로벌 유일한 기업으로서 목표 시총 같은 경우에도 120조 원으로 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JP모건이거든요. 삼성전기 올릴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가 98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145만 원까지. 물론 DB증권은 160만 원. 거의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권사 최상단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98만 원 대비해서 145만 원으로 굉장히 대폭 올려 잡은 거라서 비중 확대는 유지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계약 커패시터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예전에는 무라타와 TSMC 중심이었다면 신규 고객사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있고 팹리시 솔루션 프로바이더 공급자로 역할 모델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하면은 기판, MLCC 두 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성장축으로 보이는데 MLCC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서버에서 IT 쪽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면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하반기부터는 IT, MLCC 이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IT 비중은 축소될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에서 2028년 32%로 비중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판인데 이쪽도 생산 능력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앞서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데 베트남 쪽 12억 달러 투자 계획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AI 수요가 이제 GPU도 중요하지만 GPU에서 CPU로 또 가면서 한 번 또 폭발하는 시기 딱 이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기판 이런 부분 안정적인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기판 수급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굉장히 고객사에서 심하고요. 그로 인한 가격 인상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JP모건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고성능 기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조 원 좀 이상해서 28년도 보시면 6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앞으로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 두 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빠질 수가 없겠죠. 하나증권에서 ESS 배터리는 희망이다.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본 거고요. 어쨌든 2차 전지에 있어서 ESS는 희망인 거는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ES 시장이 설치량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공급망도 재편이 되면서 이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 봐야 되거든요. 유럽 쪽 보면은 ESS 사업에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에서 이제 제품, 이런 부품까지 좀 확대되는 중국을 규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ESS 공급망에 앞으로 탈중국화 이런 부분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당연히 셀 메이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해드렸는데 제가 압축해서 써놓은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여전히 든든한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뭐니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올라가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쓴 종목 또 삼성전기 있죠. 이렇게 이제 AI 이런 쪽은 다 또 전력 서비스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채권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은 투자 자산의 매력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채권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숨어져 있어서 제가 오늘 윤여삼 위원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윤여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이 일단 사로잡았습니다. AI 때문에 채권이 죽는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 리포트를 쓰게 되셨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후유증으로 유가 때문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쪽에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이 반도체 호황 속에 이 치플레이션 이게 또 채권 시장에 물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AI 시대는 높은 생산성을 유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꼭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성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소외 그리고 더 많은 기대 수익률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최근에 약세를 나타내는데 이 반도체 호조도 크게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과연 반도체를 죽일까? 이 생산성이 개선되는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리포트에 녹여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만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포트의 비중 이런 조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채권 투자는 순환기라고 표현해보면
지속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뭐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만 600조, 뭐 내년 800조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조대로 간다고 하면 뭐 한국의 성장률은 뭐 올해 3%, 내년에도 뭐 2% 중반 이상, 그리고 글로벌 성장의 기세 자체가 바뀔 거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기조적인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시게이트와 같은 실적 우려들도 불거지고 있고, 제가 이 자료에서 나타냈던 것 중에 과거 버블들이랑 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철도 버블 때도 뭐 한 30년의 장기간 투자가 있었지만 한 해 GDP의 캐펙스를 한 5에서 6% 이상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발 AI 소프트웨어까지 다 합치면 작년부터 지금 GDP 한 9% 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 칩 가격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수익성, 미래 멋진 신세계를 꿈꾸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가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제일 주목한 건, 지금 우리 다들 또 이 지금 좋은 흐름이 또 어떻게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과거의 버블기 때 한 산업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넘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철도 버블이 역사상 최대치인 한 업종이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할 적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AI 빅10이 지금 시가총액의 40%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유수의 버블 때랑 유사할 정도의 주식시장에 좀 버블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잉여현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어나는 경로에 맞춰서 지금 AI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같이 늘어왔는데, 올해부터 이 치킨 게임에 거의 경전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 AGI 시대에 선도를 하기 위해서 캐펙스는 엄청난 기울기로 이제 조달러 단위로 확증하는 반면, 프리캐시 플로우는 올해 아마존이 마이너스, 내년도에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내 잉여현금이 바닥으로 간다. 물론 영업현금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떨어져 갈 때 과연 투자를 더 늘리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점. 전 내년쯤 가서 일부 이제 우리 과거의 포탈, 인터넷 시대에 미국에선 구글,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살아남은 이런 흐름이 내년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항복을 하는 회사가 나왔을 때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 센터, 캐펙스 이런 것들이 땡처리로 나올 수가 있다. 그때가 아마 이 반도체 투자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주구장창 피지컬 AI라든지 좋은 투자의 흐름들은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막대한 과열과 쏟아진 투자에 대한 열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의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내년쯤에 갔을 때 여기서 항복하는 업체들이 좀 나오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자. 그때가 채권 시장에는 또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시장 안에서도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면밀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오늘 윤여삼 위원님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AI 수익화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그런 흐름들, 그 인사이트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내년도 수익화 이런 부분에서 패자와 승자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주식 시장, 특히 반도체 시장의 흐름 짚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살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윤여삼 위원이 AI 수익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리포트를 붙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카카오와 NC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나왔으니까 이제 카카오를 좀 바라볼까? 정말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매수였고요. 69,000원 목표 주가였고요. NC는 이제 게임 쪽에서 이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그리고 44만 원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규 그 검색 광고, 커머스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신규 성장 동력 이런 부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탑픽으로 제시가 됐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벌써 2개의 신작이 흥행을 했고 라이브 서비스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바 9월에 글로벌 신작도 있거든요. 그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을 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약간 내수 플랫폼, 사실 뭐 커머스나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참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AI 플랫폼으로 재평가받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AI 에이전트고요. 알아서 잘 행동까지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맞춤형 비서 역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서 이런 축으로 성장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AI 에이전틱 커머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쇼핑, 결제 이런 부분을 잘 되면 락인 효과라고 해서 마케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그 플랫폼을 쓰면은 그게 또 잘 되면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는 소비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락인 효과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거래 입점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좀 모델이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B2C라고 해서 기업이 소비자가 이렇게 컨택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수익화 해법에 굉장히 골똘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틱 커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신기한 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기존의 커머스를 강화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폐쇄적 전략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 카카오 언급을 했는데 카카오, 구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생태계로 좀 확장이 되면서 여기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략이 좀 다르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AI 에이전틱 커머스로서 부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미래 성장 동력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도 AI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눌릴 가능성도 있지만 왜냐하면 AI 때문에 게임 장벽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AI 활용을 잘하는 게임 업체는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NC가 탑픽 종목이었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 서비스 역량이 입증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잘하고 강력한 IP가 있고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AI 역량까지 잘 해준다면 그런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와 NC 대표적인 종목으로 얘기했으니까 KB증권의 리포트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이드에서 인사이트를 듣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국증권 최종경 위원을 좀 연결해서 삼진제약 오늘 목표 주가 상향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리포트 잘 봤습니다. 삼진제약이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올리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실적 적용 기간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업계 전반의 영업이익 속에서도 코프로모션 성과나 그 연구개발 협력 성과 같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경쟁력을 반영을 한 결과이고요.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중소제약 명가가 보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은 아무래도 글로벌 연구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리바이오의 AR1001 임상 3상 종료입니다.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과 2022년부터 연구개발 동맹을 맺고 그 양사 약 300억 원 규모의 상호 지분 취득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아리바이오의 AR1001인데요. 이 신약이 최근 중국 푸신제약하고 최대 7조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기계약권까지 누적으로 합치면 1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올해 9월에 임상 3상 주요 지표 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진제약에게도 뭐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쪽 사이드 이런 리포트 나오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의 최준경 위원과 함께 삼진제약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 어떤 기술 그리고 수출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